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다시 관세 내러티브가 돌아왔습니다. 아주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스캔에서도 관세 얘기를 안 할 수 없게 됐어요.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일입니다. 법원이 상호 관세 부과를 대통령 권한 남용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영구 중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팀한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곧바로 항소에 들어갔고 항소법원은 이 영구중지 결정은 일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런 결정을 내려줬어요. 이게 긴 유예는 아닙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 유예를 해주고 다음 주에 더 세세한 얘기를 하자. 이런 의미예요. 자, 사실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법적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법적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소송건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 법적 문제 얘기가 대체로 망각됐어요.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주에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예요. 관세 영구중지다.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건가? 전후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관세와 관련된 배경부터 살펴보면요. 전체적인 관세는 입법으로 정립이 되고 또 변경할 일이 있으면 다시 입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는 관세법을 통해서 바꾸는 거고 입법이 된다는 것은 의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의회가 껌껌이 개입을 안 합니다. 의회는 대통령한테 종종 자기 권한을 암묵적으로 양보해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우회했고요. 그리고 행정명령을 발동했죠. 행정명령 안에는 어떤 법률에 기반해서 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렇게 토대가 되는 법률을 특정했어요. 펜타닐 관련 징벌적 관세와 상호 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은 IEEPA라는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입니다. 이 법은 1977년에 제정됐어요. 그런데 이 법의 뿌리가 또 있습니다. 1917년에 제정된 Trading with the Enemy Act, 적성국가의 무역법이 뿌리예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적성국가의 무역법에 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자, 1917년은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한 해예요. 미국이 참전하고 1년 후에 종전됐습니다. 미국이 뒤늦게 참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의 친구 무역국이 갑자기 적국이 된 거예요. 이럴 때는 대통령이 신속하게 나서서 무역을 차단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적성국가의 무역법이나 이게 발전된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이나 비상시에 대통령이 국제적 경제거래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처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 상황이다. 펜타닐 밀매도 그렇고 고질적인 무역 적자도 그렇고 국가 비상 상황을 초래했다. 이런 내용이 행정명령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이 들어간 이유는 이 법을 소환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자, 국가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직접 국제적 경제거래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얘기고 지금이 국가 비상 상황이다. 이런 얘기 다시 반복하겠고요. 의회도 대통령한테 자신의 입법 권한을 양보하는데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법원이 이 법이 올바르게 만들어졌는지 또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는지 판단을 하잖아요. 이게 법원의 몫이죠. 그런데 의회와 마찬가지로 법원도 종종 이 판단까지 대통령한테 일임을 합니다. 특히 외교 정책이거나 국가 안보가 걸린 사안일 경우 대통령이 판단해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왜 법원이 개입했느냐? 고소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관세에 대한 고소인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관세 전쟁으로 피해를 본 복수의 기업들이 다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같은 사안이니까 이게 모아졌습니다.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라는 법률 권익기관이 이 기업들의 대리자가 됐어요. 그리고 기업들뿐만 아니에요.
뉴욕주를 포함한 미국 13개 주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부 민주당 주죠. 이 여러 고소건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무역법원이 이 소송건들을 결합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측면이 대통령 권한 남용이었나? 어떤 측면 때문에 관세가 불법화됐나? 이걸 보면요. 첫 번째, 법은, 그러니까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해당 조치가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해당 조치, 여기서 조치는 징벌적 관세입니다. 그리고 비상 상황은 펜타닐 밀매예요. 그러니까 징벌적 관세가 펜타닐 밀매에 대한 대응이어야 된다. 펜타닐 밀매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법 위반입니다. 자, 트럼프 측은 당연히 징벌적 관세가 펜타닐 밀매에 대한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펜타닐 밀매를 용인한 국가들을 강제로 행동 수정하도록 만들려면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관세가 펜타닐 유입을 억제할까? 펜타닐 밀매하는 사람들은 관세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관세를 피해가기 때문에 밀매라는 거죠. 우리 지금 펜타닐 수출하러 왔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요. 실제로 밀매자한테는 타격이 하나도 안 가는데 그 나라 전체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게 맞느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안 보인다. 이렇게 본 겁니다.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모호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밖의 조치라고 판정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백악관은 아마 이런 결론을 예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불법으로 간주하는 이유가 두 개예요. 그 중에 두 번째, 상호관세는 행정부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 질문의 원칙을 위반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좀 더 어렵습니다. 이 주요 질문의 원칙, Major Questions Doctrine이라는 것은 최근 한 10년, 15년에 걸쳐서 정립됐는데 내용이 뭐냐면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는 의회의 명시적 위양 없이 행정부가 그냥 처리해버리면 무단 처리가 된다. 불법이 된다. 반드시 Major Questions Doctrine을 따라야 된다. 대법원이 이 원칙을 정립했습니다. 자, 그런데 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요.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관세를 언급하지는 않아요. 관세에 대한 언급도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명시적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전 세계를 상대로 보편적 관세를 때려버린 겁니다. 이것은 주요 질문의 원칙을 위반한 거다. 법원은 그렇게 봤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징벌적 관세, 펜타닐 관련 징벌적 관세, 그리고 상호 관세가 불법화됐습니다. 자, 그러면 IEEPA는 관세 얘기를 안 하는데 관세 관련 법은 없느냐? 있어요. 보편적 관세와 관련해서 행정부의 권한을 명시한 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1974년에 추가된 무역법 조항이 그거예요. 대통령은 필요시 최대 15% 관세를 최장 150일 부과할 수 있다.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나왔으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발동할 때 이 법을 소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딱 봤을 때도 최대 15%, 최장 150일,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부족한 거죠.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이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1971년 이해에 이른바 닉슨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근본위제를 폐지했어요. 주변국이 다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그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서 닉슨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무역법에 조항을 신설한 거예요. 대통령 권한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이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성에 안 찼죠. 유용하기는 합니다. 관세를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에는 안 차서 안 썼는데 이제 불법화되고 보니까 항소심에서는 이 조항을 쓰겠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낭패난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신속하게 항소를 할 거고요. 대안도 강구를 하겠죠. 자, 수요일에 법원 판결 나오고 목요일에 곧바로 항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항소 절차가 시간도 좀 걸리지만 항소심에서 승리한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요. 기존 행정명령 폐기하고 의회의 사전 동의 받아서 새로운 행정명령 발동한다.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일지도 몰라요. 골치 아픈 거죠. 거기다가 현재 관세 상황이 어떠냐. 영국과 무역협약 딱 하나 타결됐고요. 추가적으로 나온 협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 동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일본은 반발하고 있고 EU는 시간 끌기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목요일에는 베슨트 재무장관이 대중국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소통이 절실하다.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여기에 희망과 기대를 다 걸고 있는데 교착 상태라니. 무슨 얘기인가? 내용은 별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중국이 제네바에서 맺은 사전 협약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내용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중국이 제네바에서 사전 협약 맺을 때 곧바로 히토류 수출을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패기 때문에 섣불리 양보 안 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 법원 결정으로 타결 전망은 더 낮아졌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제 상호 관세도 없는데 무슨 협상이냐. 미국 행정부의 행동 반경도 크게 좁아질 전망입니다. 상호 관세로 계속 협박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10% 기본 관세는 유지하면서 나머지 전략은 전략 선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겠느냐? 트럼프 팀은 수요일과 목요일 음모론까지 제기하면서 법원 결정을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파 판사들의 매국적 행위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타격 안 받는다. 끝까지 갈 거다. 우리한테는 대안이 많다. 그런데 어떤 대안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 안 했죠. 자, 근데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펜타닐 관련 관세 그리고 상호 관세가 봉쇄됐어요. 일단 불법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남은 관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관세가 업종 관세예요. 징벌적 관세와 상호 관세를 못 쓴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업종 관세에 힘을 더 실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US 스틸을 방문했어요. 그 자리에서 철강 관세를 50%로 상향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US 스틸의 웨스트 미틀린 제철소입니다. 펜실베니아 주에 있어요. 지금 US 스틸은 일본 제철에 인수되는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철강 관세를 50%로 올리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인수에 반대하는 측이 노조입니다. 미국의 철강 노조, 유나이티드 스틸워커스가 이 인수에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 이유가 일본 제철이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US 스틸 인수하고 나면 근로자를 감원할 거다. 그래서 인수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철강 관세를 50%로 올리면 경영 효율화 할 필요 없습니다. 외국에서 철강이 못 들어와요. 관세가 50%나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수입 불허 조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재 철강, 알루미늄 수입 관세 25%입니다. 그걸 둘 다 50%로 상향하겠다.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보이죠? 분위기가 열띤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인수가 결정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아직 인수는 결정 안 됐습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측면 지원을 한 거죠. 관세를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업종 관세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업종 관세는 법원의 관세 불법 판결에서 제외됐다. 그러니까 업종 관세를 높여서 상대국이 더 심한 압박을 느끼게 만든 다음에 이걸 낮춰주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50% 관세 6월 4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US 스틸 인수를 측면 지원한 거 하나, 그리고 지지부진한 무역 협상을 이 업종 관세를 높임으로써 돌파구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의도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번 주에 미국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왔어요. 금요일에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 조짐이 점차 분명해져 간다. 이번 주에 나온 지표들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분기에 미국 경제 역성장했습니다. 예상했던 바고요. 4월에는 소비 지출이 정말 미세하게 늘었습니다. 0.1% 증가했어요. 3월에는 0.7% 증가했는데 4월에는 크게 내려앉은 거죠. 소비 지출은 정체였는데 소득 상승세는 견조했어요. 명목임금이 3개월 연속 월간 0.5% 상승했습니다. 자, 임금은 오르는데 지출은 별로 안 했다. 그러면 저축을 많이 했겠죠. 실제로 저축률이 4.9%, 지난 1년 사이에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4월의 재화 수입은 20% 줄었습니다. 이 20% 감소는 수입지표 관리한 이래 가장 큰 월간 감소폭이었습니다. 3월에는 수입이 폭등했었죠. 그런데 4월에는 반대로 급감했습니다. 어쨌든 수입의 감소, 그리고 지출의 정체, 저축률 상승, 이런 것들이 어쩌면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관세 영향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그래서 섣불리 미국 경제 침체로 간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현 시점에서요. 자, 금요일에 나온 다른 지표들 보면 4월 PCE 물가지수가 2.1%,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그리고 4월 근원 PCE 물가지수,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물가지수죠. 2.5% 나왔습니다. 이 2.5%는 지난 4년 내에 가장 낮은 연간 상승률입니다. 2024년 4월 대비 올해 4월에는 물가가 2.5%밖에 안 올랐다. 이런 얘기고요. 월간으로 보면 근원 PCE 물가지수는 0.1%였습니다. 연준이 원하는 것보다 더 낮아요. 그리고 연준이 가장 주목한다고 하는 근원 서비스 PCE 물가지수, 소위 슈퍼코어죠. 주거비 뺀 겁니다. 상승 안 했습니다. 5년 내에 가장 낮은 수치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어요. 성장기업 CEO 10명 중에 8명은 내년에 경기 침체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정도 지표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 늦출 근거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표들이 이 정도에서 유지되면요. 전체적으로 지표가 점점 나빠지는 거는 맞는 것 같다. 여기서 일자리 순증 규모 또 확인해 봐야겠지만요. 그런데 관세는 진척이 없다. 진척이 없다는 얘기는 관세 협상의 교착이 이 지표들을 더 끌어내릴 수 있다. 그런데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세가 불법화됐다. 다음 주에 또 정신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